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놈은요 법이요 조문이 우와 어질어질하게 많아요. 조문이. 그죠?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66조 조문이 총. 그러니까 다른 특별법 합친 것만큼 많아요.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조문이. 자, 그 다음에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있죠. 한 동 아파트에 소유권이 여러 개 있는 건물. 이건 이제 집합건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법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크게 집합건물 보면 네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조문 내용이 첫째가 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그 대상, 적용되는 대상,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적용 대상이. 자, 아파트를 생각해 봅니다. 그 아파트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살고 있는 그곳, 네? 101호, 그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유 부분, 전속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한 복도 계단, 공용 부분, 마지막으로 땅, 대지. 집합건물 보면 이 세 군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그리고 이 각각의 부분에 권리가 하나씩 있어요.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 101호. 요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대지에 관한 권리를 대지 사용권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이 복도 계단에도 권리가 있을까요? 복도 계단에도 뭔 권리가 있을까? 네,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 복도 계단 권리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구성 부분이 세 군데가 있고 그에 관한 각각의 권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 놈하고요. 요 놈은 등기가 돼요. 두 개는 등기가 되는데 이건 등기된다 안 된다? 이건 등기가 안 됩니다. 어쨌든 구분 소유권과 공용물에 관한 물권과 대지생권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구분 소유자, 이 사람의 권리, 의무 이런 게 있겠죠. 그죠? 특히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해요. 집합건물법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를 안 합니다. 어떤 것만 터치하냐? 내력벽 같은 거 뜯고 있어. 전유 부분을 인테리어 새로 한다고 내력벽을 뜯어내고 있어. 이런 건 안 되겠죠. 그 정도만 통제를 해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가 문제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중에서 특히 공용 부분에 관한 거.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 이걸 자세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이라든가 대지, 개인이 관리할 수 있어요? 주차장 관리 뭐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득 공용 부분이나 대지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있어요. 관리. 집합건물 관리. 고장나면 고치고 뭐 이런 것들. 이 관리를 위하여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규약, 관리단 집회,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 생길 수 있죠. 층간소음 같은 거. 그럴 때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세 번째 파트예요. 네 번째 파트가 관리하다 너무 낡았어.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겠죠. 재건축. 또는 지진 등으로 뭐 지하주차장 일부가 뭐 무너지거나 기둥이. 그럼 복구해야 돼요. 복구가 나오죠. 이렇게 제2파권법은 총 4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 자체가. 근데 이렇게 4덩어리로 딱딱 나눠서 조문이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어. 그러니까 그 조문이 어디에 위치한 조문인지를, 물론 이제 대부분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기는 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삐딱선 타는 조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서 조문을 봐야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벌칙, 뭐 과태료 이런 것들이에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뭐 과태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일단 머릿속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그 중에서 중요한 조문 몇 가지만 확인해.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맛배기로 보는 거예요. 맛배기로. 90페이지에 보면 제1조 일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구조상 구분돼 있다는 건 벽체로 분리가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벽체로 분리. 그 다음에 독립한 건물로 사용이라고 돼 있죠. 독립한 건물로 사용된다는 건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걸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독립한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렇게 불러요. 벽체 및 별도의 출입문을 통하여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백이로 생각하시면 딱 답이 나오죠. 그런 부분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게 2조 1호의 구분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소유권이라고 돼 있죠. 그 각각의 소유권이 2조 1호 구분 소유권 이렇게 됩니다. 그 1호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3호 전유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2조 3호. 2조 1호가 구분 소유권의 뜻. 3호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 전유 부분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 오른쪽 4호 보면 공용 부분이라고 돼 있죠. 전유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도기장 생각하시면 돼요. 5호 대지가 있죠. 전유분이 속하는 일동 건물이 있는 땅. 이거 보세요. 일동 건물이 있는 땅. 요거. 예? 이걸 법정대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이외의 땅. 규약대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대지야. 6호 그 대지에 대한 권리가 뭐야? 대지 사용권. 이거 소유권일까요? 주로 소유권, 주로. 임차권도 돼요.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반가 아파트가 그런 거죠. 국유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전유 부분만 분양하고 땅은 장기 임대차. 예? 그럼 반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땅값을 계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은 주로 소유권, 그 중에서도 공유 지분권. 이지만 꼭 소유권에 하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민법에 썼던 지상권일 수도 있고 토지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1조와 2조 1, 3, 4, 5, 6 개념 기억하자. 그 다음에 3조 보세요. 공용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개의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등 건물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 1항. 그죠? 4조 1항. 통로, 주차장, 정원 등등등을 대지로 할 수 있다. 아까 이 법정대지 말고 기타 규약으로 대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주차장 이런 것들. 그렇게 3조 1항과 4조 1항 확인하고 오른쪽 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라고 타이틀이 있고 1항에 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내력벽 함부로 뜯어내지 말아라. 어?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냐 말이죠. 주차장 공동으로 쓰는데 혼자 말뚝 박아갖고 독점적으로 쓰고 자빠졌지 말아라. 뭐 이런 걸. 그게 구분소유자의 의무예요. 그래서 2항에 이렇게 되죠. 전유 부분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데 주거 이외로 사용하고 있거나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거나 증축 해쪽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죠? 그러면 6조. 물이 줄줄 새네? 윗집에서 새는 것 같은데? 가봤더니 윗집은 안 샌대. 이 흠이 뜯어보기 전에는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인지 공용 부분에 발생한 하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해 주자. 뜯기 전에는. 그 6조. 오른쪽 8조. 대지. 아까 주로 소유권이라 그랬고 주로 공유 지분권이라 그랬죠. 근데 민법에서 공유물 분할할 수 있었죠. 그럼 대지 분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8호. 분할 금지. 분할 금지. 8조. 상식적인 것들이야. 자, 92페이지. 10조 1항. 공용 부분은 구분수혜자 전원이 공유다. 이게 원칙.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아파트 단지들의 각 동에 보면 여기 현관에 번호키 붙여놨죠. 그죠? 그래서 101동 사는 사람들이 만 들락날락 할 수 있고 102동은 못 들어가죠. 관리사무소 연락해서 열어달라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번호키를 붙여놓으면 요 101동의 복도 계단은 101동 사는 사람만 사용하는 거죠. 이런 걸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는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가 아니라 그 101동 구분 소유자의 공유,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 이렇게 됩니다. 10조 1항. 11조.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분 비율이 아닙니다. 아까 이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도계단. 이게 뭐냐? 이것도 지분권이에요. 자, 이 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파트 101호, 201호 뭐 했고 전유 부분의 전체 바닥면을 합해요. 전체 바닥면. 그 위에 내 거. 지분이 되는 거예요. 지분도 아파트에서 갖고 있는 지분 비율이란 땅에 대한 지분이든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이든 기본적으로 전유 부분, 전체 바닥면, 분해, 바닥면적 분해, 내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 바닥면적. 이게 공유 지분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평수가 크면 클수록 지분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관리단 집회를 가면요. 의결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 의결권도 이걸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평수가 크면 클수록 의결권이 커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소유하는 전유물의 평수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의결권도 커집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 비율이 될 텐데 그 지분 비율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복도계단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법상 공유물 사용은 지분 비율로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12조 1항.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 전유부분 바닥면적 분에 내가 전유하는 부분의 면적, 그게 지분 비율이 되는 거죠. 당연히 13조 1항, 이 두 놈 따로따로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같이 움직여야지. 그게 13조 1항.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2항, 전유부분과 떼내서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고 따라서 3항, 이거 여기에 관한 권리, 득실 변경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거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구분소유권 득실 변경과 항상 함께 움직이니까 공용분에 관한 물권은 따로 그 득실 변경을 등기할 필요가 없다. 13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오늘 15조, 16조 됐고요. 17조 짝죠. 17조 봅니다. 17조로 가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요 비율에 따라서 공용부분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죠? 공용부분에 관한 부담이나 공용부분에 대한 이익은 어떻게 취득한다? 지분 비율에 따라. 17조. 다음 페이지 18조. 자, 공용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효력이라고 되는데 이거 조금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 8세대가 있어요. 다세대도 집합 건물이죠. 다가구는 잔독이고요.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에요. 그런데 계단의 중간쯤 난간이 떨어져 나간 걸 401호 소유자가 발견을 해서 자기 돈으로 수선을 했어. 근데 좀 전에 공용분에 관한 부담은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지분이 똑같아. 8세대가. 그리고 수리비가 80만 원 나왔어. 그럼 10만 원씩 부담하면 돼요. 그러니까 난간이 떨어져 나간 걸 수리한 401호 소유자 갑이 자신 돈으로 80만 원을 지출한 다음에 각 호 소유자들에게 10만 원씩 청구하겠죠. 그죠? 요게 공유자가 공용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102호 사는 놈이 내일 준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 날 왔더니 이사 갔어, 이 자식이. 새로운 놈이 왔네? 새로운 놈한테 10만 원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특별 승계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19조, 18조. 18조 확인하시고 20조 1항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도 함께 처분해라. 1항. 그래서 2항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요거와는 달리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아파트 같은 거 보면요. 대지가 굉장히 넓은 아파트들 있죠. 대지가 옛날 아파트 같은 거. 그럼 요 땅만 팔아넘길 수도 있지 않냐 말이죠. 요 때는 대신 지분이 좀 줄어들겠지. 그쵸? 이럴 때 땅만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규약으로 정하면. 그래서 이 두 개는 절대로 분리처분 못하지만 요 놈과 요 놈은 요 놈만 규약에서 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고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20조 1항, 2항입니다. 두 개만. 그 다음에 오른쪽 4절 보면 23조 관리단 당연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이 관리단은 집합 건물이 성립한 상태에서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단체가 관리단이에요. 구분 소유자 보통 아파트에서는요. 아파트 관리를 어디서 하죠? 관리실이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위탁하죠. 그럼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예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집합건물법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단체가 없고요. 관리단이라는 단체만 있어요. 그리고 이 관리단은 누가 따로 사도 이렇게 설립하는 게 아니라 조직하는 게 아니라 구분수요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있는 단체. 이게 관리단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잘 안 맞아요. 집합건물법에서는 이 관리단이 관리 주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성이 아파트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월세 사는 임차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법 맞고 다른 법에서 무슨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회사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집합건물법은 그런 걸 개무시하고 관리단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관리단 대표기관이 관리인이에요. 자, 이 관리인,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보는 그 관리인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한 관리단 대표기관이 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리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아파트,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현실하고 매치시키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조문이 있다.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단은 23조 1항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도 관리단은 이미 존재해요. 모여본 적이 없는 거죠. 언제 한번 모일까요? 재건축 총회 같은 거. 재건축 총회 하면 소유자만 모이죠. 그게 관리단 집회예요. 그게. 그러나 일단 집합건물 관리에도 관리단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조 1항이에요. 24조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단 대표하는 관리인을 선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관리단 대표기관. 관리단 대표가 관리인이에요. 이 관리인은 2항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항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됩니다. 이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통상 결의예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란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어. 그럼 구분 소유자도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란 면적을 따지지 않고 각 호마다 한 명 있다고 전제하고 100세대면 구분 소유자가 100명. 그 100명의 과반수 및 의결권. 의결권 아까 면적이라고 그랬죠. 이거의 과반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오른쪽 5항. 관리인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구분 소유자. 저는 나쁜 놈.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시키려고 했더니 사람들한테 평판이 너무 좋아. 나는 나쁜 짓 하는 거 봤는데 내 말을 안 믿어줘. 그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해임될 가능성이 없죠. 법원으로 달려가라. 특별하게 법원에다가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거기에 5항. 그래서 24조 1, 2, 3, 5 이렇게 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25조에 보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라고 되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다음 중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앞으로 향후 한 30년간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과 권한과 의무로 따로 규정해놨구나. 그렇게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깁니다. 26조의 3 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유는 대규모 단지, 예컨대 한 2000세대가 있어. 그럼 관리단 구성원만 2000명이야. 뭐 하나 결의하려고 모이려고 그래도 몇 박 며칠이 걸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뭘 돌아? 관리위원회라는 걸 따로 돌아요. 그 다음에 이걸 둔 이유.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해라. 자, 26조의 3.
26조의 3 관리단의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항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6조의 4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에 두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인과는 달리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라. 그게 26조의 4. 1항 사망 임기는 관리인하고 똑같이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해라. 그럼 오른쪽 28조 규약은 뭐냐?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 규약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28조 1항. 오른쪽 29조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라. 4분의 3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32조 정기관리단 집회. 매년 회계년도가 끝나면 3개월 내에 관리인은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소집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쓸데없는 조문들만 우글우글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물어봐 또 이거를. 별 현실적이지 않은 조문들을. 하여튼 32조 정기관리단 집회라는 게 있고 33조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임시관리단 집회는 됐고 정기관리단 집회를 본 다음에 오른쪽 34조 1항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원칙이 집회일 일주일 전 왜 모이는지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예요. 관리인이 일주일 전에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쭉 내려 35조. 이걸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해. 쓸데없죠? 34조 1항과 35조 연결해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일주일 전에 통지해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소집할 수 있는 경우 35조. 전원 동의. 됐죠? 다음 페이지 의결권. 37조 1항.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게 되면 항상 구분 소유자의 얼마 이상 및 의결권의 얼마 이상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 의결권이 뭐냐? 의결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에 의한 12조가 뭐였죠? 아까 전유 부분 면적 비율. 그죠? 그게 공유 지분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항. 자, 101호를요. 부부가 공유하고 있어. 부부가 공유하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관리단 집회가 있을 때 참가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둘 다 참가 못해요. 의결권 행사자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게 이항. 전유 부분이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는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정해라. 만약에 안 정했어. 서로 네가 가라. 서로 내가 그때 쌈박질하고 있어. 그러면 아예 의결권 행사 못해. 그래서 37조 1항 의결권과 2항 전유 부분이 수인 공유일 때 의결권 행사자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라. 그 다음에 38조 1항이 통상결의 정족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게 통상결의 정족수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오른쪽 41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분 소유자가 2,000명이야. 언제 소집해? 그죠? 그래서 모이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여기서 전자적 방법은 우리 공인인증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로 모이지 않고 의결할 수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어떤 결의사항이든 5분의 4 찬성이 필요합니다. 41조 1항이죠.
관련된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5분의 4 이상이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모여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아까 규약은 4분의 3이었죠. 모여서 결의하면 4분의 3. 서면이나 전자접반부, 공인인증서 등으로 결의하면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그게 4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제7절 재건축과 복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47조 1항 재건축만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 관리 비용이 드는 경우 장황하게 써있지만 너무 낡았어. 집이. 그런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되는 경우. 이건 뭘까요? 집은 멀쩡해. 근데 옆이 다 개발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집을 때려부시면 떼돈을 벌어. 그게 두 번째 거. 표현은 굉장히 완곡하게 되어 있지만 재건축 들어가는 돈보다 재건축했을 때 아파트 값이 훨씬 많이 오르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재건축할 수 있다. 그 둘 중에 하나. 이항 재건축 결의할 때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 3항. 재건축 결의할 때 요거는 꼭 정하라. 설계의 개요. 비용 계략적 산정 금액. 3호 비용 분담. 4호 새 건물 소유권 귀속. 요 네 가지는 정해라. 특히 3호 비용 꼭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출액 또는 기준은 꼭 정해야 돼요. 48조. 자, 5분의 4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했어. 그런데 꼭 반대하는 사람 있죠. 그 반대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라. 그게 48조 1항.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사는 지체 없이 그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지를 회답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라. 이항. 이 촉구받은 사람은 2달 내에 회답해라. 사망 회답이 없으면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놈한테 네 전유 부분 팔아. 그게 구분소유권 매도 청구가 되겠죠. 그죠? 그게 4항입니다. 근데 4항까지는 됐고 1, 2, 3항 정도를 48조에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집합건물법에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게 이런 정도예요.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정도가 가장 뼈대가 되는 조문들입니다. 그 조문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용부분 3개와 권리 3개,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관리, 지금 관리에서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규약, 집회까지 본 거예요. 그죠? 간단히 어떤 건지 확인한 거고 재건축까지 본 거예요. 이런 뼈대로 되어 있어요. 그 뼈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문들을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쓰잘데기는 없지만 조문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 집합건물법보다는 주택법 이런 걸로 관리가 됩니다. 아파트는. 어쨌든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집합건물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안 쳐다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7조, 107페이지를 가봅니다. 거기에 보면 가등기 담보대행하란 문제라든지 이게 좀 어려워요. 법이. 이게 좀 어려운데 일단 이 법은요. 우리 물권에서 저당권 받죠. 그 저당권의 특별법이에요. 근데 저당권이 어렵죠. 이것도 어려워요. 자, 이 법은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차용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돈 빌린 거예요. 빌린 돈. 그 다음에 차주라고 되어 있죠. 채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가름하여라고 되어 있죠. 가름이 뭐예요? 대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갈음이란 말은 뭐뭐를 대신한다는 순수 한글이에요. 자주 써야 돼. 근데 어쨌든 빌린 돈을 반환할 때
돈을 빌린 자가 빌린 돈을 대신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100일로 소유권 넘겨줄게.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랬죠? 대물 변제 예약. 기억나세요? 환매에서 했었잖아. 환매에서 했었지. 언제 했어요? 지난주에 했지. 매매에서 환매할 때. 빌린 돈 대신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속, 대물 변제 예약. 그런데 이 예약을 할 때 이 목적물이 5억이야. 그럼 이거를 그대로 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중에 을은 1억 빌려주는데 얼마짜리를 가져가? 5억짜리를 가져가요. 폭리를 취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을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가등기담보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그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빌린 돈과 이자 합을 초과할 때 그죠? 그 담보계약이 뭐예요? 돈을 못 갚으면 101호를 을에게 넘겨준다라는 계약, 즉 대물변제 예약,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계약과 그 다음에 을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을 안전하게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미리 101호 등기부에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를 먼저 해놔요. 가등기를 해놓은 걸 가등기 담보, 소유권 등기 해놓은 걸 양도 담보 이렇게 불러요. 이게 가등기 담보, 이게 양도 담보 이렇게 돼요. 그런데 환매에서 말씀드렸지만 양도 담보의 경우에는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중간에 팔아먹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채권자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대신 채무자 이름으로 환매권을 등기해 놨다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환매권 행사 등기를 되찾아오는, 요걸 매도담보 이렇게 부르죠.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거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빌려준 돈이 있어야 돼요. 또 물건으로 대신 갚기라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약속할 때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해야 돼요. 그리고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법을 적용한단 말이죠. 이게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요건이 됩니다. 1조에서 그 적용 요건을 뽑아내는 거예요. 정의를 봅니다. 담보계약이란 대물변제 예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돈을 빌리면서 목적물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 넘겨주기라는 계약을 말한다. 그게 담보계약이에요. 3호 담보가등기란 가등기를 말한다. 강제경매란 경매를 말한다. 뭐 이렇게 됐죠. 거기서 1호와 3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등기 담보법은 포인트가 뭐냐?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은 자신의 이력을 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즉,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핵심이에요. 이 방법이 두 개예요. 하나가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누구하고 똑같이?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임의경매에 넣어서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하나 있어요.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저 101호를 임의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을이 소유권을 가져가요. 소유권을 을에게 귀속시켜요. 그 다음 요 차액이 있죠. 이걸 을이 갑에게 줘요. 차액을. 그걸 청산 또는 정산이라 그래요. 원래 순서는요.
청산하고 소유권을 귀속시켜요. 손선은 뭐하고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거예요? 청산을 하고 귀속시켜요. 그런데 이름은 귀속청산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게 핵심이야, 이게 귀속청산. 자, 그럼 귀속청산이 뭐냐? 조문 보지 마시고요. 오늘 큰 흐름만 봅니다. 귀속청산 흐름만 생각합니다. 흐름만. 조문은 어려우니까 보지 않습니다. 돈 갚을 날짜가 됐어요. 근데 안 갚아요. 그럼 을은 채무자 갑에게 나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라고 통지를 해요. 네가 돈을 안 갚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나 이 담보권을 실행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통지를 해요. 그게 채무자에게 도달하겠죠. 그게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달을 기회를 줘요. 채무자한테. 돈 갚을 수 있는 기간 2달을 줘요. 이걸 청산기간 이렇게 불러요. 무슨 기간? 근데 2달이 지났는데도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을은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청산금이 뭐예요? 차액. 100유로의 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을이 받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액. 그거를 갑에게 지급을 하고 본등기를 해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귀속청산 절차의 가장 깔끔한 절차예요. 가장 기본이 된 절차야. 이제 이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와 관련된 조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뭐냐? 적용 요건이 뭐냐? 그거 1조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대신 갚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당시 목적물 가액이 빌려준 돈보다 크고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이 해주는 경우 이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갑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이 권리를 실행하는 방법을 규정해 놨는데 그 실행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100유로를 경매에 넣어서 우선 변제를 받거나 또는 차익을 청산해주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런 2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중에 이게 가등기 담보법에 있는 독특한 특유한 실행 방법이 됩니다. 그 귀속청산 절차가 기본적인 흐름이 이렇단 말이죠. 간단하죠? 간단해. 간단한데 그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조문들이 그지같이 어려워. 괜히 봤다가는 머리 깨집니다. 오른쪽 3조를 봅니다. 1항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신해서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이게 실행통지예요.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달이 지나야 한다. 그죠? 그 다음 4조 1항 채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을 뺀 금액 청산금을 지급하라. 그죠? 2항 채권자가 어쩌고 저쩌고 한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고 4번째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청산기간이 지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얘보다 후순위 권리자. 예? 이 101호에 얘가 가등기하고 난 다음에 임차인. 문제가 되겠죠? 얘도 보증금 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혹시 을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101호가 갑소유가 아니고 갑의 부인 병소유, 물상보증인. 그죠? 중간에 갑이 101호를 팔았어. 제3취득자. 이런 애들이 얽혀 있단 말이죠. 을만 있는 게 아니라 저 101호에는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 있고
저 101호가 채무자 갑소유가 아니라 부인 물상보증인 소유일 수도 있고, 을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을이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어. 그럼 을은 어떻게 하냐면, 그쵸? 그래 안 그래?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을이 이렇게 해서 소유권만 취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얽혀있단 말이죠. 이게 경매가 되면 깔끔해요. 경락해서 돈 받아서 배당해주고 끝나면 돼.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자식이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경매로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애들, 얘네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로 남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조문들을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뭐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 행사, 채무자 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등등등. 그죠? 그건 지금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흐름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아시겠죠?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문제들이 어떨 때 적용이 되며 적용됐을 때 귀속 청산 절차가 깔끔하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만 딱 머릿속에 넣습니다. 아시겠죠? 네.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죠? 구체적으로 보면 머리 빙빙 돌아요. 조문 몇 개 안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 예컨대 지상권 같은 거, 우리가 민법에서 봤던 거 있죠? 지상권 같은 거, 전세권 같은 거 다 부동산 물권이죠. 그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A 토지가 갑소유야. 그런데 그 이름은 다른 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 목적은 겁나게 멋있어. 쉽게 생각하세요. 너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아라. 네 거라면 네 이름으로 등기해라. 그게 1조의 취지가 됩니다. 거기 2조에 보면 1호 명의신탁약정이라고 돼 있죠. 명의신탁약정 쉽게 생각하세요. 이름 빌리는 약정. 갑이 을한테 야, 네 이름 좀 빌려줘. 네 이름으로 좀 등기해 놓자. 이게 명의신탁약정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지가 가지고 등기는 타인 이름으로 야 이건 내 건데 등기 네 이름만 네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 빌리는 약정 이렇게 되겠죠. 쭉 내려서 2호 명의신탁자란 이름 빌리는 놈 실권리자 오른쪽 3호 수탁자란 이름 빌려주는 놈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놈 그죠? 그래서 결국 명의신탁약정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 이름을 빌리는 약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3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런 빌리는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하면 뒤진다. 이렇게 되죠. 누구든지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특히 이 3조 1항은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런데 요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요. 이게 따로 떼어서 시험 지문 나왔을 때 수험생분들은 누구든지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해요. 누구든지는 아니겠지.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이랑 조심하세요. 그대로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명의상 약정에 따라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4조 1항 했다면 무효다. 그래서 자 부실법 대원칙 A 토지 소유자가 갑이야. 갑이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해. 그리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놔. 을에게 등기를 넘겨놓으면요. 등기부 상으로는
마치 A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변동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수탁자, 이게 신탁자고 이게 수탁자인데요. 수탁자 이름의 등기, 이게 바로 물권 변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4조 1항 약정 무효. 약정 무효. 2항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이것도 무효. 단서는 보지 마세요. 지금 대원칙을 보는 거예요. 이름 빌리는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무효. 문제가 생겨요. 지금 얘 이름으로 등기돼 있죠. 등기돼 있지만 무효죠. 그럼 물론 소유권자가 아니지. 아닌데 을이라는 놈이 팔아먹어. 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얘 소유권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얘는 소유권자 아닌 놈하고 거래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야 되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3항 1항 및 2항의 무효는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이런 사정을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 명의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 다음에 3항 선악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명의신탁 약정 유형이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갑이요. 병소유 A 토지를 사고 싶어요. 근데 지가 샀다가는 종부세를 내게 생겼어. 기존에 땅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친구 을에게 야, 네 이름 좀 빌리자.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해요. 예? 그 다음에 얘한테 자금을 줘요. 그리고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해요. 얘는 숨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 생각해. 바지사장. 대리도 아니야.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좀 사와. 그리고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돈을 제공한 매수자잖아요. 숨어 있어요. 신탁자는 숨어 있고 수탁자가 마치 매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병, 매수인 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 그 돈은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갑한테. 요런 형태를 대법원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계약명의신탁. 자, 이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이건 무효예요. 아까 명의상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등기도 무효라고 그랬죠? 그죠? 예외가 생겨요. 요 경우에 매도인이 선인 경우 이런 걸 모르고 있어, 얘가. 예?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을이. 이게 계약명의신탁이에요. 자, 요게 4조 2항 단서를 봅니다. 4조 2항 단서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됐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뭘까요? 이거. 매매계약. 매매계약에서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매수인. 어느 한쪽 당사자가 매수인이야. 그 다음 상대방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그 매도인이 명상약정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효다. 4조 2항 단서예요. 여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부실법의 핵심 조문이 4조예요. 1항 약정무효, 2항 등기도무효, 3항 제3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그런데 요 2항에 예외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외가. 4조 2항 예외가. 예? 그래. 요건 나중에 이제 법률 관계를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부실법을 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아, 이런 게 부실법이구나. 너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걸 막고 있구나. 됐죠? 요렇게 주임법, 상위법을 뺀 나머지 법들은 왜 만들어졌고 기본적인 뼈대가 어떤 건가 정도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기본서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론 강의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쉬세요. 뭐 복습하고 하지 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입문과정 머리 깨지니까 복습하지 말고 푹 쉬셨다가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